네, 스마트머니의 선택 함께하겠습니다. 김종효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오랜만에 뵙죠? 네, 그렇습니다. 예, 좀 오늘 좀 좋은 소식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싶기도 했는데, 글쎄요,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오늘 시장의 특징부터 좀 살펴보죠. 무엇보다 삼성전자 실적이었죠. 네. 생각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시장은 뜨뜻미지근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원래 예상했던 게 한 10조 정도였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조금씩 이제 컨센서스가 하향되기 시작했고요. 컨센서스는 어느새 한 9조 5천억 정도까지 내려간 양상이었는데, 9,500원. 네, 10조 이제 1천억 정도가 9조 났단 말이죠. 5천억에서, 예, 그래서 원래 예상했던 거 정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이 뭔가를 좀 살펴보게 되면 자세히 이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이제 취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뉴스를 살펴봤을 때, 갤럭시 S4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팔려서가 아니라, 반도체 가격 상승은 아마 4분기에 반영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가장 특이했던 것은 신제품인 갤럭시 S4의 판매량은 제한적이지만 중동이라든지 여타 지역에서 갤럭시 S3의 판매량이 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익이 뭐 다른 부분보다는 핸드폰 쪽에 많이 기인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이익률 기준으로 지금 거의 최고치입니다. 네. 그래서 갤럭시 S3가 갤럭시 S4가 나왔기 때문에 한 세대 뒤로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익률의 그 상승을 통한 삼성전자의 이익이 이번에도 좋게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4분기를 바라봤을 때 여전히 반도체 가격, 고정거래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외국인들의 이 매수가 실제로 지금 오늘도 2천억 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매수만 거의 2천억이 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매수는 이 두 종목에 집중되었다라고 봤을 때 외국인들은 한국 반도체를 사고 있는 것일 뿐 한국 시장에 대한 매수는 좀 더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 속에서 또 소외되고 있는 LG그룹 주들은 전반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 양상.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52주 신저가에서 4%가 넘게 빠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의 우리 시장에 대한 선택은 지난 9월 한 중순까지는 굉장히 개별 종목으로 강하게 유입됐다가 그 이후에는 프로그램 매수 유입대로 들어왔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 또 개별 종목으로 돌아서는 그런 양상으로 계속 질적인 모습을 바꿔나가면서 시장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지수 견인은 이제 못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현대차에서 봤다시피 기관 매물이 또 집중화되면 그 종목들은 외국인 매수하에서도 쉽사리 빠져버리는 그런 양상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하나 이제 삼성전자의 그 흐름을 살펴보자면 그러면 4분기에도 선전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 급격하게 나빠질 이유는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갤럭시 기어는 망했고요. 지금 오늘 그 외국계 뉴욕타임즈 뭐 분석 보고서라든지 CNBC의 그 대머리 아저씨 있죠?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에 보면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면 살 필요도 없고 사서도 안 되는 그런 상품이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갤럭시 기어 자체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 하는 제품인지 모르겠다. 물론 그 양반의 얘기를 이렇게 쭉 보면 틀린 얘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갤럭시 S3밖에 연동이 안 된다. 그런데 이거 조금 더 가면 갤럭시 S4라든지 갤럭시 노트 3라든지 여러 제품들이랑 연동이 되게 열어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디자인 투팍과 그런 거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실물을 그저껜가 봤거든요. 제가 또 몸담고 있는 회사에 누가 이제 그 시연용으로 가져와서 직접 보는데 보는 순간 집어던지고 싶었습니다. 너무 투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뭐하러 쓸까? 그리고 통화 연결해 봤더니 통화 음질도 개판이었고요. 그리고 연동되는 기계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갤럭시 기어는 제가 돈 들인 만큼 안 팔릴 게 뻔하기 때문에 이건 망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갤럭시 S4뿐만 아니라 갤럭시 노트 3라고 하는 건데, 지금 국내에서는 뭐 이런 뉴스가 잘 안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해외 쪽의 사이트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G2보다 못하다라는 등, 아이폰 대비해서 여전히 부족한 양상이 있다라는 등,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이제 실사용자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만 벤치마크 앱이라고 해서 이 스마트폰의 성능을 조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앱들이 있습니다. 그런 앱들에서 삼성 그 갤럭시 제품들이 사기를 쳤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기억이 나네요. 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중에서 일부만 최근에 기사화된 것이지 그쪽에 보면 감론을박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데 뭐 전혀 쓰잘데기 없는 그런 얘기지만 어쨌든 이 안드로이드 기기들 중에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쿼드런트 벤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작 논란이 굉장히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봤을 때 또 최근에 이제 아이폰 5S나 5C가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고 중국 내에서는 삼성전자의 최대 경쟁자는 제가 보기에는 뭐 레노버나 이런 쪽 제품이 아니라 제가 이제 안 계실 때 혼자 나와서 샤오미라고 하는 제품을 주목해 보자라고 언급드렸는데요. 샤오미의 신제품 런칭이 11월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향후 이제 하이엔드 쪽에서의 전반적인 흐름은 좀 지켜보자. 나쁘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가 쏟아부은 마케팅 비용에 대해서 조율을 이제 거둘 수 있을지는 앞으로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장기적인 매수는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외국인 매매 영향에 따라서 탄력을 조절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결론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시장에 삼성전자에서 나타나는 것이 주변주들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반도체 장비 쪽에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건 전공정 쪽입니다. 그래서 뭐 국제 엘렉트릭이라든지 현재 지금 뭐 PSK라든지 원익 IPS 같은 것들이 먼저 올랐고 대부분 다 신고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PSK를 조금 주목하고 있었는데 이 종목도 이제 뭐 다 신고가에 들어간 양상이고요. 오늘은 또 뭐가 터지고 있냐면 후공정까지 터지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제 전공정에서 후공정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전공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이나 STS 반도체 같은 후공정 업체들까지 지금 다 오르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한 종목으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봐야 될 것은 시설 투자의 초반기이기 때문에 후공정보다는 전공정 쪽의 종목군들이 여전히 주력이라고 봐야 되겠고 업력이나 이제 크기로 봤을 때는 원익 IPS가 아직까지는 좀 중심에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익 IPS가 상당히 눈에 많이 띄었는데 그런 이유 때문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투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삼성전자 좋다고 혼자 가느니 삼성전자 한 142만 원, 140만 원 초반권에 있고 그 밑에 있는 종목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그 가능성은 좀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은 좀 그러면 괜찮네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일단 뭐 삼성전자의 흐름이 꺾이지만 않는다면 삼성전자의 탄력이 계속 가기보다는 이렇게 주변 종목으로 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제 순환이 나타나더라도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락이 반복되는 양상. 그러니까 뭐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장 중반에 한 7, 8% 밀려버리는 건 어찌 보면 뭐 단기 매매자들한테는 큰 기회가 되겠지만 긴 호흡에 매매를 하신 분들에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코스닥 시장에 그래도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삼성전자에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3분기 실적보다는 4분기 실적의 기대감이 높은 전공정 업체를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공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신 이유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요 오늘 조선주들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 또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좀 밀리고 있죠. 사실 왜 이걸 보냐면 경기 민감주라는 얘기 나올 때 이 조선주가 가장 먼저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다 밀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을 봤더니 비슷한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런 시장의 흐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 지금 종목 매기 이전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삼성전자는 버텨두고 나머지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 안 좋을 만한 걸 다 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 삼성전자 쪽에 특화된 그런 포트폴리오가 아니라면 이런 구간에서는 2000선이더라도 또 지수 수익률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나스닥과 다우지수를 비교해 보시면 나스닥은 비교적 견조하게 버텼는데 뭐 물론 오늘은 1% 다 빠졌지만 그동안 이 시장의 추이를 보시면 버틴 반면 15,700선까지 갔던 다우지수는 최근에 슬금슬금 내려와서 15,000선을 깼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이 기술주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주요 구성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구경제 종목이 좀 더 많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이제 소재, 산업재 관련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이를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국내에서 또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의 지표들은 추가적으로 좋아지지는 못하는 모습. 미국은 최근에 테이퍼링을 못할 만큼 경제지표에 부족함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 물론 단기적으로는 정치적인 이슈가 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좀 더 긴 호흡에서 보자면 테이퍼링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버냉키가 6월 달에 얘기를 꺼낼 만큼 하반기를 좋게 봤다가 하반기에 별로 좋아질 게 없고 정치권에서 지금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권이나 미국 정치권이나 지금 뭐 비슷해 보이는데요. 어쨌든 그런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들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약간은 부정적인 시각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 실적이 안 따라오는 대표적인 해운주들, 조선주들은 실적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실적의 이제 가속도는 아무래도 4분기 이후에나 붙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3분기 실적과 좀 민감하게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좀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설이라든지 현재 기준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뭐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계 쪽, 철강 쪽, 그다음에 뭐 화학 쪽 이런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속도의 감속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지금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만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부담감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대적으로 국영주 종목군들의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좀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기대감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도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잠시 후에 그럼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다음 주를 보면서 살펴봐야 될 여러 이슈들은 무엇이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 트렌드를 읽어볼 수 있는 이슈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머니의 선택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김종효 애널리스트. 자, 첫 번째의 어떤 분석할 이슈로는 성장하는 OTT 사업의 트렌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저는 걸렸습니다. OTT가 뭐예요?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지만 이제 주로 업계 사람들이 쓰는 얘기고 이제 기존 사람들은 별로 쓰지 않는 얘기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OTT가 뭐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정의를 내리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오버 더 탑의 준말이거든요. 오버 더 탑. 그러니까 이게 탑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상 탑이 아니라 셋탑 박스의 탑입니다. 그래서 이 셋탑 박스를 넘어선 다른 기기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훌루와 같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동영상을 스트리밍 해왔던 그런 업체들을 그렇죠. 통칭하는 것이 OTT 업체들이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조금 개념이 더 확대돼서 워낙 모바일 기기가 많아지고 기존의 이제 유선 개념보다는 무선 인터넷이 확대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동영상 서비스를 우리가 오버 더 탑 OTT 서비스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영역이 확장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별거 아닌 듯이 보입니다만 아직 우리나라는 워낙 지상파라든지 기존에 이제 방송권이 강해서 못 느끼고 있는데요. 해외 쪽에서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가별로 OTT 서비스가 얼마나 보급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중국이 거의 90%가량이고요. 영국이나 이 미국이 지금 70%가 넘었고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대부분 국가들이 모두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여전히 지상파의 그 영향력이 절대적이고 어른들 기준으로 해서 아직도 이제 TV 수상기나 셋탑박스를 중심으로만 보고 있습니다만 해외 쪽에서는 인터넷으로 TV를 보는 그런 강도도 굉장히 높고요. 최근에 IPTV도 여기 들어갈 수 있다고 보나요? 네? IPTV 같은 그런 류도요. IPTV도 이제 이 안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일종의 인터넷 기반으로 하고 있는 TV니까 당연히 여기 들어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것이 우리나라는 이 IPTV도 모두 기존에 이제 브랜드화 되어 있는 통신사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였다면 미국이나 다른 국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이쪽이 있지만 그쪽 업체보다 더 강한 업체들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차이나가 이렇게 많은 거 저는 정말 놀랐네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에도 아시겠지만 한 성에 그 지역 TV가 몇십 개나 될 만큼 TV가 난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콘텐츠를 예를 들어서 자기는 베이징에 사는데 저쪽 서쪽에 있는 쪽의 컨텐츠를 보고 싶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인터넷을 이용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전국망에 깔려있는 TV가 CCTV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컨텐츠들을 보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터넷이 없었다면 과거에는 뭐 빌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 인터넷의 존재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채널을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이게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글로벌 전체 영상 서비스를 IDC라고 하는 맨날 틀리는 그 조사 업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분석치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TV 시장의 지상파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유료로 결제하는 그런 TV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맞지만 늘어나는 속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OTT 서비스가 가장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이 부분이 별로 안 돼 보이지만 전체적인 점유율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2012년에는 전체 영상 시장의 10%였는데 2016년으로 가게 되면 거의 3배가량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영상 서비스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트렌드는 좀 분석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좀 규모로 봤을 땐 좀 중국 쪽이 상당히 좀 눈에 띄었는데 앞서서 말씀하신 종목들 이름, 기업들의 이름은 미국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좀 앞서 나가고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미국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트렌드의 변화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요. 최근에 가입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컴캐스트 같은 그 케이블 업체들은 점점 가입자 수가 줄어들거나 정체되고 있고 넷플릭스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2011년을 기준으로 해서 가입자가 컴캐스트와 넷플릭스가 역전하는 양상, 최근에는 그 갭이 점점 벌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도 컴캐스트는 하향세, 넷플릭스는 최근에 고점에서 쉽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살펴보시면 미국의 유료 서비스를 누가 그렇게 안 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코드 커팅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이제 유선 채널을 잘라버리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코드 쉐이빙 같은 경우에는 면도해내는 거니까 일종의 이제 줄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내가 100개 채널을 봤다면 이제는 50개 채널만 보겠다. 이런 사람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연령대를 보니까 대부분 지금 18세에서 44세까지 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라든지 다른 채널을 통해서 기존의 이제 방송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기존에 돈을 냈던 페이 TV 서비스에 대해서 줄이려는 모습들, 아예 안 보거나 채널 수를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의 변화는 뭐냐면 넷플릭스나 훌루, 유튜브 같은 업체들이 최근에 자체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시겠습니다만 미드 중에서 뭐 최근에 유명한 미드들 많은데 저도 정확한 지금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가 만든 그 컨텐츠가 미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히트를 해서 이게 이제 지상파로 팔렸고요. 기억이 저도 안 나네요. 예. 찾아볼게요. 말씀 그리고 해주세요. 예. 드라마 어워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경쟁력이 있는 컨텐츠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서비스는 다른 데서 컨텐츠를 받아다가 그냥 뿌려주는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만들어서 뿌리고 그 컨텐츠를 오히려 되팔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플랫폼 쪽에서의 지배사업자가 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넷플릭스나 훌루 같은 경우에는 지원되는 기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휴대폰이라든지 뭐 이런 기기뿐만 아니라 뭐 PSP나 인터넷 기반에 연결되는 모든 기기에서는 넷플릭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멀티 기기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적이죠. 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 경원시에 했던 버라이즌이라든지 컴캐스트, 뭐 스카이 같은 이런 업체들이 모두 OTT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고 네. 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을 우습게 봤다가 넷플릭스나 훌루가 이렇게 커지는 것을 보고 또 자체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네 생각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게 국내에서 또 뭐 CJENM의 티빙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여러 업체들 쪽에서 지금 이런 관련된 IPTV 서비스들을 모바일 쪽에서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양상들이 지금 미국 시장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스마트 TV. 이 스마트 TV는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삼성에서 팔고 있는 그 멍청한 스마트 TV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최근에 이제 ITV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애플에서 만든 TV인데 수상기가 있는 건 아니라 네. 셋탑박스 기준의 이제 ITV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네. 굉장히 가격이 싸죠. 이제 그런 것들하고 구글의 이제 크롬캐스트 같은 형태의 스마트 TV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러한 기기들. 그러니까 인터넷을 기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동영상 스트리밍 기기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OTT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미국 시장 쪽에서는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상당히 좀 복잡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관련주를 찾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유사한 거는, 그러니까 사실 말해서 전기차와 유사한 거를 우리나라에서 종목을 찾는 것처럼 딱 이게 넷플릭스에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또 관련 종목을 찾아보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동영상을 자체 제작하고 있고 수출도 할 수 있고 유통까지 맡고 있는 그런 업체가 넷플릭스와 똑같은 업체는 없고요. 네. CJENM 정도가 이제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콘텐츠들을 가지고 그 콘텐츠만 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에 기획된 콘텐츠의 일종의 기획서를 또 중국에 팔아서 성공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뭐 드라마의 어떤 포맷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시죠? 대표적으로 이제 슈퍼스타 K 같은 경우가 지금 중국으로 팔려서 중국판 슈퍼스타 K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돈을 일종의 이제 커미션이라고 해야 될 텐데 이것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지금 수출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영상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CJENM이 좀 비슷하다. 그런데 CJENM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네. 사업부별 매출로 봤을 때는 영상이나 방송보다는 여전히 게임 쪽의 매출 비중이나 이익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도 적자라고 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올해부터 이제 흑자 기준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보시면 지금 3분기 연속으로 성장할 것으로 특히 3분기보다는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익 측면에서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매출 기준은 다르지만 이익 기준에선 게임이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또 몬스터 길들이기가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모두의 마블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동안 약했던 모바일 게임 쪽에서의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CJENM 같은 경우에는 이익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점점 이렇게 모바일 TV 시장이 커지게 된다면 티빙 같은 서비스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 티빙 서비스를 이용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뭐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면 결국은 기존의 시청률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닐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청률을 제대로 산정하기 위해서 VOD의 판매량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기반에서 접속하고 있는 이런 그 추이들을 앞으로 시청률에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추이를 본다면 향후 이제 이 CJENM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유통 채널들, 사업들도 중요하겠지만 영상 쪽에서의 경쟁력도 분명히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종목을 더 이제 넷플릭스라는 조금 거리가 먼 종목이긴 합니다만 SBS 컨텐츠 허브는 일종의 유통회사입니다. 그래서 SBS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해외에다 판매하거나 이제 국내에 판매하는 그런 업체인데 여기는 이제 약점이 있죠. 약점이 뭐냐면 SBS가 돈을 많이 가져가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만들어주는 프로덕션 쪽에서 비용을 높여버리면 이 회사 이익이 이제 천차만별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한 가지 보실 게 이 PR 밴드를 봤을 때 역사적인 저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CJENM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있어서겠지만 지금 20배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밸류에이션 갭에 의해서 일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넷플릭스 드라마가 하우스 오브 카드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 예. 굉장하네요. 좀 얘기 한번 찾아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는요. 지금 오늘 삼성 SDI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좀 많이 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테슬라 화제가 있었죠. 네. 좀 시간이 좀 급해서 그러긴 한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전기차가 나중에 대세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한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화제 영상부터 잠깐 볼까요? 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구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지금 이 뉴스에 나온 영상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찍은 거죠. 보시면 이제 분명히 불이 나고 있고 저 불이 나고 있는 가운데 나중에 이제 화면이 돌면 자세히 아시겠지만 실제로 앞부분에는 불이 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팩을 크게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뒤에 주로 이제 엔진이 없는 쪽에다 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터리를 운용을 했는데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른 게 뭐냐면 차의 밑면을 모두 원통형 정지로 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교통안전국에서 안정성 조사를 했을 때 만점이 5점인데 얼마가 나왔냐면 5.4점이 나왔습니다. 가장 안전한 자동차고 힘도 세고 한 번 충전하면 다른 자동차 그 화석연료 자동차보다는 덜하지만 다른 전기차가 한 150km, 160km인데 이거 300 몇십 킬로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두 흥분했고 말 그대로 이제 부자들의 세컨카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줬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안전한 차도 사고가 나더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리튬이온 전지의 가장 불안정한 흐름이 뭐냐면 충격을 받거나 과열이 되면 불이 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휴대폰에서도 리튬이온 전지를 쓰고 있는데 이 리튬이온 전지에서 불이 났다라는 얘기를 몇 번 보지 않았습니까? 뭐 삼성 제품도 있었고 뭐 아이폰도 뭐 불난 적이 있고 물론 다 거짓으로 밝혀진 것들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이 리튬이온 전지는 과열이나 충격에는 좀 약하다라는 것이 정설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리튬이온 전지 안전한 줄 알았더니 이게 지금 사고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바닥에 뭔가 금속 물질이 긁히는 바람에 여기서 불이 난 거죠. 그래서 타고 있던 사람을 얼른 내려서 뭔가를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 불이 나서 이렇게 이제 크게 번진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PR 개념으로 얘기할 수 없었던 $200를 육박하던 테슬라의 주가가 이틀 연속으로 10%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흐름으로 끝날지 조금 더 진행될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부터는 이제 변동성 구간이라는 거죠. 그동안 좋은 분위기로만 계속 몰고 갔는데 이런 악재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서 누군가 계속 붙잡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뉴스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이 춤을 출 수 있는 만큼 개별 테마주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뭐 삼성 SDI, LG화학 같은 여기에 납품하지도 않고 있고 앞에 아직 결정도 안 난 이런 종목군들은 BMW i3 쪽에 납품을 하고 있거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GM의 볼트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의 판매 추이를 보면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단기적으로 불타오를 때 뛰어들었다가는 데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믿어하지 않았던 전기차 관련 테마주들 일단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변동성 구간에 들어갔다는 거 이 점도 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마트머니의 선택 김종혜 애널리스트와 함께 해봤습니다.